자, 정권이 코로나가 대확산된다고 4차 팬데믹 저거가 불러일으키죠. 그래 놓고 최저임금을 5.1%를 올려서 지금 8,720원에서 올해 내년에 9,000원 넘겼습니다. 9,160원으로 올렸어요. 저녁 장사 못하게 해놓고 최저임금을 5% 올리면 어떻게 하냐. 자, 자영업자들 식당 하시는 분들 내년에 경제 회복 가정에서 올렸다는데 내년에도 나빠지면 최저임금 그러면 내릴 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 월미대 일대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니다 살고 싶다고 전부 쏨 피켓을 들고 온라인 시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 닫을 판인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경기 회복을 노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고 지금 주유수당까지 포함할 때는 시급이 11,003원입니다. 그래서 업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외에 주유수당이든지 일주일 하면 하루치를 더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11,000원이 넘는다. 그래서 문 정부 통틀어 2,690원 42%가 뛰었어요. 박근혜 때는 박근혜 정부 통틀어 1,610원 33% 뛰었는데요.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자, 인상폭이 해마다 뭔 근건지 모르지만 엄청 올렸다가 또 조금 올렸다가 이러지만 올해 예상을 깨고 엄청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5년간 42% 일자리가 13개가 더 사라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첫 해에 16.4 그리고 두 번째 해에 10.9 그리고 세 번째 해에 2.9 그리고 1.5 다시 5.1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최저임금 비율이 중위임금의 62.6%, 영국이 55.1%, 독일이 46.2%, 일본이 43.6%, 미국이 31.6%. 중위임금이라면 국민의 임금을 줄을 다 세웠을 때 가운데 정확하게 받는 사람과 최저임금 받는 사람의 부분에서 몇 프로인가인데 한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2.6%로 주요국 중에 1위라는 겁니다.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9%로 영국 5.6, 일본 2.8, 독일 2.0, 미국의 제로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최저임금이 주로 적용되는데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한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는 눈 딱 감고 5.1%나 올렸어요. 자, 최저임금 문재인 시대에 10,000원을 하겠다 하다가 10,000원을 못해서 이렇게 올리고도 억울한 지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 최저임금을 노동하는 사람한테는 좀 올려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올려줘야 되지만 그것도 업종의 일종의 수준에 맞게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르게 해야 된다. 편의점 하는 사람이 벌 수 있는 주인이 벌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는 미은이 박한 장사입니다. 막담의 장사죠. 이런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저렇게 요구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문 닫아야 하는 이야기죠. 지금 사장이 220만원 버는데 알바는 야간 알바는 260만원을 버니까 편의점 사장이 그냥 알바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에 지금 그것도 감당을 못해서 죽을 지경인데 최저임금까지 이렇게 되니까 식당 주인이 알바생한테 그냥 쉬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관악구에서 식당을 하는 25년 식당을 한 유모 씨는 알바생한테 2주간 안 나와도 된다고 어제 이야기했다. 석 달 전에 3천만원 대출받아 다른 은행 대출금 이자 냈다. 빚으로 빚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두세 번 대출받은 거는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기본이고 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 최저임금까지 다시 올리니 화가 치밀고 우울해진다. 알바생을 내보내고 식당 주인 부부 두 사람이 운영할 건데 이러다가 더 큰 빚만 안고 끝나는 거 아니냐.
노동계는 그래서 시위만 해도 월급이 나오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 그러지 않다 하고,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잠을 못 잤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월급이 오르고 퇴직금도 오른다. 매달 1, 2억 적자나 은행 빚이 쌓이는데 이제는 정말 포기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일자리가 30만 개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저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애초에 틀려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올린다고요,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높게 뛰어버린 부동산 폭등하에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올라간 월세 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최저임금 올린 돈 가지고 그거 저축해서 집을 천년이 가도 못 삽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자꾸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혁명 21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야 돼요. 솔직히 살아가는 비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뭔가 하면 주거 비용, 즉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전세를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보증금과 월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대부분일 거예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20, 30대 청년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20, 30대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집을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해주면서 집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안 올리는 것이 낫지, 임금을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줘봤자 올려줘봤자 결국 이 사람이 이 월급 받아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근본적인 조건이 변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그걸로 결혼하고 출산하고 애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릴 생각, 소주성 같은 최저임금 가지고 무슨 놈의 그거 티끌 모아 태산이 됩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돼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주거 안정을 통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아도 260을 받아도 그것보다 더 작게 받아도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집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최저임금 있고 주휴수당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것이 착착 보장되어져서 오래 갈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어디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요, 이 불안정하게 며칠이라고 쉬고 며칠이라고 쉬고 하기 때문에 올려봤자 올릴수록 알바 자리는 더 구하기 어려워져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월 총 합계는요 결국은 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오래 있으면서 직장처럼 다닐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적 주택 공급 같은 주거 문제를 그들의 수준으로 월 한 5, 60만 원, 자기 지금 들어있는 보증금 정도, 각 지금 월세방 보증금 정도를 내고 집을 먼저 받고 월세 대신 그 집에 들어가는 모기지 비용을 30년, 40년 걸쳐서 갚음으로써 결국 내집화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여유 있게 세상을 바라보고 소비도 늘릴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걸 고민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보면 이 보수 진영 그리고 재계가 총 공격을 해요. 최저임금 인상을요. 그런데 문재인이 이거는 100% 잘못한 거죠. 이 여지가 없이 소주성은 거짓말이고 쇼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간다고 이대로 집값이 폭등한 사회를 유지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집은 어떻게 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판하면 그 대안으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집입니다. 집만 해결되면 월급 좀 작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주거를 국가적으로 판매해서 원가로 이걸 해결한다라는 전제를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해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집은 하늘 천장까지 올라가도록 바람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서 최저임금만 올리지 마라 그러면 당신들도 도둑놈 심부 아니냐. 네, 이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국계 중간에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하는 애국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말이 틀렸어요.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요 주거입니다.
자, 오늘 매경에 보면 파산 내몰리는 노인들, 자식들 짐은 안 돼야죠 하면서 파산 택한 노인들이 2년 새 32%가 급증했다. 고령 인구 증가율의 3배의 파산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파산 신청 10명 중 4명은 노인이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베이비 부모들이 대부분 생계형 부채를 떠안아서 상속 포기 땐 안 갚아도 되지만은 빚쟁이 부모로 남기는 싫어서 파산을 택한다. 코로나에 서비스직이 크게 줄면서 가뜩이나 심한 노후 빈곤이 이제 터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 파산들 중에 좀 살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한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원래 빈곤한 사람이 일자리도 사라지고 뭘 조금 해보려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빈곤과 질병, 고립으로 이렇게 내몰려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지금 파산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노인들 빈곤율이 절반이 넘잖아요. 노인들은 수입 끊기면 바로 빚의 늪에 빠져서 이 노인 파산의 특징이 소액 파산이라는 겁니다. 신체 건강한 젊은 사람이면 수년만 일하면 갚을 돈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노인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채무액이 적다라는 겁니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오래 갚지 못해서 이자가 원금 3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층들이 파산 제도도 모르는 법의 사각지대까지 있는데, 그래도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파산 신청하는 사람은 좀 정보도 있고 나은 사람이고, 파산 신청하는데 비용조차 내지 못하거나 파산 제도 자체를 모르고 묵은 빚을 방치해서 도망다니는 노인도 많다는 겁니다. 자, 늘어나는 노인 파산 비율이요, 60세 이상 파산 비율이 39.8%라는 겁니다.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인데 파산 비율은 40%에 속하고, 한국의 공식적인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인데 43.4%, 미국은 23.1%, 일본은 10.6%, 독일은 10.2%, 프랑스는 4.1%, OECD 평균은 14.8%입니다. 국가별 노인복지 지출 현황은 한국이 뉴질랜드 4.2%, 아일랜드 GDP 대비입니다. 3.2, 아이슬란드 2.7, 한국 1.7, 멕시코 1.1 이렇답니다. 은퇴 앞둔 50대 중에 8%만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최소 한 달 생활비가 130만 원인데 이렇게 한국의 노인들이 다 빈곤한 상황입니다. 이 노인 빈곤 문제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다시 이제 50대에서 노인으로 접어드는 사람들은 60대보다도 더 가난합니다. 앞으로 40대는 더 가난할 거예요. 앞으로 30대나 20대가 노인이 될 때쯤에는 거의 대부분이 빈곤층일 가능성도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명 21에서 주장하는 서포 15조 등을 만들어서 유지되는 사회로 가야지, 이대로 가서는요, 한국은 노후가 지옥 같은 사회가 될 거예요.